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호영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문건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직도 이 계파 정치의 망령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이제 1시에 저희가 개통을 했기 때문에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7월에 먼저 이제 50세에서 59세까지 그리고 고3 및 수능 수험생, 초중고 교사 등에 대한 접종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우대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따끔한 부동산 민심을 맛본 민주당이 정책 손질에 나섰습니다. 기존 세금 폭탄 정책 대신 실거주자와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겁니다.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우선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의 1주택자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줄 방침입니다. 주택 44만 호가 평균 18만 원씩 재산세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혜택도 20%포인트까지 높이고 우대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 과열지구에서 8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3억 2천만 원까지지만 앞으로는 최대 4억 원까지 늘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 임대 신규 등록을 아예 없애고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 말소 뒤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000호를 공급하고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누구나 집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현행대로 갈지 아니면 완화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의 경우는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안에 결론 낼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수도권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물건 자체가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전셋집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하반기 전망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곧 본격 이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 기간에 살 집을 주변에서 구하려는 이주민이 몰리면서 전세 물건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무려 0.16%나 오르며 오름폭을 대폭 키웠습니다. 재건축 이주발 전세대란 우려가 크지 않다던 정부의 예상이 무색한 결과입니다. 전세 월세 물량들이 많아봤자 몇십 세대 그 정도 있을 텐데 2,500세대라고 하면 저희 반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지금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전셋값이 오른 건 서울 서초구만이 아닙니다. 서울 전체로도 무려 10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겹쳐 물건이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전세난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값은 매주 0.2%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습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민간 아파트 전세 물건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량이 3만 호가량으로 전년에 비해서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끝모를 전세난과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의 괴로움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LH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LH의 독점적 권한을 분할, 폐지, 축소하고 본사 조직과 인력을 20% 감축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정 협의를 추가로 갖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혁신안은 LH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 정보 등을 즉시 타 기관으로 분할하고 폐지,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해 주거복지는 주거복지공사가,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공사로 기능이 나눠집니다.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는 자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LH 직원 투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LH의 20여 개 기능도 전면 조정됩니다. 개발 후보지 조사와 보상 업무는 국토부가, 토지주택정보화 사업은 LX로 분할됩니다. 또 지역개발 사업과 혁신도시사업 등 8개 기능이 축소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도시재생 선정평가 등 10개는 이관이 추진됩니다. 본사 조직과 인력도 20% 축소됩니다. 토지 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관리 등 핵심 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의 20%가 축소돼 현장에 배치됩니다. 이 같은 정부의 LH 혁신 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늦출 필요도 없지만은 기왕에 하는 김에는 충실하고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혁신안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LH 사태가 터진 지 3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각각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데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조 친노로 꼽히는 민주당 3선 이광재 의원이 장고 끝에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강조한 건 미래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상을 내놓았고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도 성공시키겠다며 친문 세력을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빅3 가운데 하나인 이낙연 전 대표는 대담집을 내놓으며 부동산을 포함한 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당당하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본인은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권 빅3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만간 자신의 국가 운영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곧 나올 겁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빅3가 내놓았던 기본소득을 포함한 현금 지원 공약을 싸잡아 비판하며 세대 교체론을 다시 띄웠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보수 정당의 젊은 바람, 혁신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어야 되는지가 개탄스러웠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때 아닌 개파 논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권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다가 호남 지역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발표가 하루 미뤄졌습니다. 구장원 기자입니다. 유승민계에 대한 국민의힘 중진 당권 주자들의 견제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예친박계가 자신을 지원하는 건 끝까지 당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개파보다 당권과 대권을 나눠 먹으려는 것이 문제라고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개파 같은 것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파는 어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협공을 폈습니다. 당에 존재하는 개파는 유승민계뿐이라고 예친이계 지원서를 차단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찌질한 구태 정치를 한다고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점을 가지고 개파라고 하지 않았나. 유승민계로 지목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은 개파 정치의 망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선 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질 거라면서 탐욕으로 개파나 조직을 언급하며 구태를 회귀시킨다면 심판받을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친이계들이 모여서 주호영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문건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직도 이 개파 정치의 망령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조카뻘 젊은 정치인의 도전에 중진들이 옹졸한 대응을 하면서 축제가 막장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자만 응답하도록 한 역선택 방지 조항 탓에 호남에서 연령별 응답자 수를 제때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론조사 지연으로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발표도 하루 미뤄졌습니다. 5명으로 좁혀지는 본경선 진출자 가운데 신진과 중진 중 어느 쪽이 다수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본경선 판도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청와대는 기한을 연장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청문회 파행에 책임을 두고 내탁 공방까지 벌이고 있어서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감정 싸움으로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질의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마주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정회한 뒤 5시간 동안 서로 사과를 요구하다가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고 회의는 자동 종료된 겁니다. 이튿날에도 여야의 내탓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아무런 관계없는 사안을 제기하면서 청문회를 파행시켰고 막말과 인격 모독, 모욕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진흙탕 청문회로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자당 의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것,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국회 절차를 기다리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철회하지 않고 임명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 시간은 끝났다며 회의를 연다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여당의 보고서 단독 채택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은 3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녀분의 당일 예약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녀분이 뜨자마자 바로 없어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예약 접종을 위한 카카오 앱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자녀 백신 접종 예약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몇 분 만에 예약이 가능한데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카카오톡 지도 앱에 접속한 뒤 자녀 백신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인근 위탁 의료기관마다 있는 자녀 백신 수량이 뜹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어느 곳이라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 성북구에서도 백신 자녀분 5명 접종이 가능하다는 알림이 떴는데요. 확인하기가 무섭게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처음에 5개 떴다가 지금은 0개로 나오던데. 네,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예약을 받은 상태예요. 접속자가 몰리면서 카카오 앱이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에 이제 1시에 저희가 개통을 했기 때문에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한 병에 10명이 접종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봉 뒤 6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 당일 접종에 대한 현장 의료진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예약자가 오지 않으면 꼼짝없이 백신을 버려야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접종률은 높아질 것 같고요. 버려지는 백신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뒷순이었던 젊은 층도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20, 30대 젊은 분들이 밖에 훨씬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먼저 백신을 맞는 것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녀 백신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만 30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고 이미 한 차례 백신을 맞았거나 사전 예약을 한 사람은 당일 예약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당일 예약을 해놓고 접종 받지 않으면 더는 자녀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만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게 돼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정부가 발표한 접종자 인센티브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병원이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차례대로 진료실에 들어가 옷소매를 걷고 주사를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되자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저 병원을 지정을 해서 맞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병원이면은 안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게 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역 지침 완화에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 7월 달부터 접종하고 나면은 마스크를 벗게끔 한다고 하고 또 식당 같은데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시간을 더 늦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인근 요양병원에도 접종 예약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첫날에서 백신 맞으러 일찍 왔는데 기분 좋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만큼 외부에서 찾아오는 접종 예약자들을 위해 방역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오늘같이 외부에서 오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조금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좀 분리를 더 신경을 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신규 접종 대상은 만 65세에서 74세 어르신 513만여 명입니다. 전국 13,000여 곳 위탁 의료기관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는 대부분 고령층에 집중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접종 대상이 장년층으로 확대됩니다. 7월부터는 50대와 고3 수험생, 교사 등 일반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75살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고령층 접종은 나이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5살부터 74살 접종이 진행 중이고 60살에서 64살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모두 1,200만 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상반기 정부 목표인 1,300만 명 접종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된 겁니다. 백신 접종은 어르신들께는 건강 지킴이자 생명 지킴이입니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나이 순으로 50대가 먼저 맞습니다. 또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맞춰 교사도 7월 접종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7월에 먼저 이제 50세에서 59세까지 그리고 고3 및 수능 수험생, 초중고 교사 등에 대한 접종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맞을 백신 종류는 하반기 수급 상황에 따라 정해질 예정인데 고3 수험생과 교사는 파이자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0살 미만에는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접종 간격이 12주로 길기 때문입니다. 7월과 8월 내 접종이 완료돼야지만 9월 새학기에 학교에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간격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고 모더나 백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접종 가능 연령대는 만 18살부터인데 16살 이상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경우 감염돼도 대부분 경증에 그쳐 백신 이득이 크지 않다며 일반 성인 접종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이 많아지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하루 26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 같이 일하던 직원과 이용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또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 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관련 감염자는 대부분 20대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외의 연령층도 3명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대학 운동부 관련해 지금까지 60명을 넘었고 제주시 직장 필요연 관련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고 모임을 한 뒤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가 최근 하루 평균 13명까지 증가했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하루 26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15%에 이르러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달의 패턴은 가정의 달이라든가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여러 잔치도 많고요. 그래서 도민들 간의 이 접촉 면수가 굉장히 다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횟수도 잦고 있고. 제주 지역은 지난달까지 육지 지역 확진자 접촉과 방문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도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했습니다. 올라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반갑지만 고용 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파가 여전히 돌고 양극화 문제 역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4% 성장을 얘기한 날, 지난해 4분기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가 50만 3천 개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가분 절반 가까이는 정부 일자리 사업에 영향이 큰 공공행정 일자리였고 청년층 일자리는 1년 내내 곤두박질 쳤습니다. 30대와 20대 이하 모두 전년보다 줄었는데 특히 20대 이하는 지난해 1분기 통계 작성 이래 첫 감소를 기록한 이후 쭉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통계는 사회보험 같은 행정 자료만을 근거로 해 비공식 일자리의 피해가 큰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면 서비스업 관련 업종에서의 취약 근로자가 행정자료에 미가입되거나 미신고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실제 취업자의 감소폭이 행정자료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주니 절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을 빼고 근로나 사업, 재산소득만 보면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대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은 여전히 약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 고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체감 경기의 회복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수출이 호조라 해도 반도체 같은 효자 품목의 고용 유발 효과는 워낙 적고 수출액 역시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수출이란 아궁이가 타올라도 실제 삶과 직결되는 고용에 아직도 한파가 도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단 현재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와 지난 3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 경정 예상 등 재정 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수출은 511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1.1%나 급증했고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이달 20일까지의 수출도 311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3%나 증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계부채의 지금 그런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좀 그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암호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데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전히 암호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추천 알고리즘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의 알고리즘도 편향성에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뒷받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고리즘 자체가 이 언론의 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작동하다 보면 이러한 가짜 뉴스나 편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리즘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정한 시간대에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묶기가 어렵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하기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잠깐 그 발표문에 써놨지만은 각 언론사마다 디지털 역량이 너무 다릅니다. 가짜뉴스 퇴출시켜야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조국의 벽수에 한번 보면은요, 검찰 개혁 다음에는 언론 개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포털 알고리즘도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저는 검증이 돼야 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로 20일째 북한 매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에 서한만 보냈는데 대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침묵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지난 2일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동시다발 담화를 쏟아냈던 북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대남, 대미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인가족 예술공연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소식 이후로 20일째 공식 매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단체 대회에 보낸 서한만 이틀이 지나 공개됐는데
자력갱생과 더불어 반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을 강조하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대남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며 내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북한이 원하는 답이 나오진 않았죠.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버티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물론 북한이 내부적으로 내구성이 있다면 조금 더 버티는 것이 자신들한테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력갱생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당분간 내부 결속에 주력하며 미국 측 협상 카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 외에도 북한에게 전달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거고, 북한에게 추가로 제시할 카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 북한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미중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 계기를 만들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 오는 8월 연합훈련 규모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훈련 규모 등은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북미 관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오는 8월 중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엔 코로나19 여파로 미군 증원병력 상당수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대폭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올해 3월 전반기 연합훈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고 훈련의 규모와 범위 등 어떤 결정도 양자 간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이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규모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은 8월 이전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도 76%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최근 군인 감염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게 줄면서 코로나19보다 북미 관계 변수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라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먼저 연합훈련을 축소해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할지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남북 북미 관계와 한미 연합훈련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에서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이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이미 파쇄했다고 하던데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까? 이 병원에서는 의사 자격이 없는 행정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술일지와 진료 기록, 내부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의혹의 당사자인 병원 원장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유명 척추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신 수술을 마무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2018년 경기도 파주 정형외과에서는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사진 촬영을 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술실에 CCTV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정도로는 대리 수술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입구가 아니라 수술 내부가 불안하거든요. 적어도 내부에 누군가 보고 있다.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가 됐을 때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메시지가 돼 있어야지 의료인들이 이렇게.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설치가 돼도 영상이 노출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인권 지키려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생길 거다. 국회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진전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박견입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곳곳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콜센터에서 예약을 받아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성매수자도 끝까지 찾아낼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컴퓨터 여러 대가 설치된 방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을 보고는 얼어붙습니다. 이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동남아 국적 여성들을 데려다 성매매를 알선하던 조직원들. 단속 당시에도 동남아 여성 한 명과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와 CCTV를 추적해 콜센터 위치를 알아낸 경찰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안에서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품들을 적어둔 수첩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와 군포시, 의정부시 등의 오피스텔을 대여해 성매매 업소 9곳을 차려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4시간 콜센터로 예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에이전시까지 따로 두는 등 이른바 기업형으로 운영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들어가는 거 CCTV 안 보면 저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인식이 많이 채지 여자지 그런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거나 예명을 썼고 성매매한 남성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헬멧을 쓰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나오면 고객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물에 담가 망가뜨리라는 지침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책 37살 강모 씨와 조직원 등 모두 16명을 붙잡았습니다. 성매매 알선동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셨죠? 성매매 사건 최초로 일당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강한 처벌 또 무거운 형량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성매수자 정보가 담긴 연락처 13,000여 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해 성매매 혐의로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취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감염력이 강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잇따라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인도 변이가 시중에 크게 확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지난달 20일. 그 뒤 약 한 달간 국내 감염 사례는 29건으로 늘었고 공항 검역에서도 160건이 확인됐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도쿄에서는 이번 주 집단 감염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시중 감염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十分に新規陽性者数が減少しないまま、人流や人と人との接触機会が大幅に増加すれば、急激に増加する可能性が高いと、今後この L452R への置き換わりが急速に進む、これが想定されております。 먼저 일본에 상륙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불과 2달 만에 시중 감염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도 변이가 이보다 빨리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英国株よりもやはり1.5倍程度の感染力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こういった情報であったり、あるいは疫学的な情報が示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 거센 올림픽 취소 여론에 직면한 일본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회 직전 인도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5月25日にはインドと6カ国からの入国者について宿泊施設への待機を10日間とし、検査も3日目、6日目に加えて10日目も検査を受けていただくと。
이미 공항 방역을 뚫고 일본에 상륙한 바이러스를 기존 대책만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긴급사태 연장이라는 승부수가 인도 변이 앞에 통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뿐 아니라 스가 정권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과 달리 중국은 집단 면역을 달성해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요즘 매일 거의 2천만 회분씩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안후이성에 있는 큰 실내 체육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체육관 안쪽은 물론 바깥쪽 대로변까지 줄잡아 수백 미터가 넘습니다. 최근 안후이와 랴오닝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부터 백신 접종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刚才合肥这边有点慌，所以过来打一点。觉得正好是因为这个疫情加重了，然后这个点设的比较多嘛。 총 접종량도 이번 달에만 2배로 뛰어 약 5억 5천만 회분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접종량은 무려 약 2천만 회분, 1억 회분을 접종하는데 단 5일밖에 걸리지 않는 속도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까지 10억 회분에 육박하고 연내에 중국 인구가 2번씩 맞는 것도 가능합니다. 1200-300万已经创了世界纪录，但是我们只要有需求，我们的这个接种量日接种量可以达到2000万以上。 관변 매체들은 베이징과 다롄 등 6개 도시는 이미 집단 면역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이 80%가 넘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방역 조치가 엄격한 이곳 베이징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계올림픽의 개최가 회의적인 일본과 달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이 시노팜, 시노백 등 자국 백신만을 써 다른 나라들의 인정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우대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시고 이 소식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재산세 완화안,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 발언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LTV에 대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 10%포인트 정도를 우대하기로 했는데 부부 합산소득 기준으로는 현재의 8천만 원을 9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취득자는 9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가열지구는 현재의 6억을 9억으로, 조정지역은 5억을 8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각각 LTV로 이 지역의 10%포인트를 현재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네, 발표 내용을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좀 간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세가 있고 대출이 있습니다. 세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난 거는 이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늘려주겠다 이거죠. 네. 그럼 이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1주택자라 할지라도 부과를 갖다가 좀 세율이 높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소위 감면 비율이죠. 감면을 갖다가 감면을 해주는 게 9억까지 이제 상향을 이번에 한 겁니다. 사실은 뭐 시가로 따지면은 10억이 넘어가긴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다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졸지에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갖다 더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단순하게 재산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동되어 가지고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작년부터 재산세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하자 네. 이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재보선 패배 이후에 드디어 이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불만이에요. 불만이라는 포인트로 좀 들어가 보면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 집을 하나 있어도 나는 지금 재산이 팔지 않으면 늘어나는 게 아닌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는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그럼 집을 팔려고 하는데 판 금액에서 내는 그 세금 이것도 좀 깎아달라는 내용들 그리고 네.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이제 고가의 이제 아파트라든지 집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네. 세금인데 이건 지금 계속 지금 당내 이견이 있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네. 조금 더 완화시키는 부분 이게 지금 당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본인이 충분하게 산 집에 대한 기준들을 충족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집을 팔더라도 세금이 내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9억 원에 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차익이 있었을 경우에 충분하게 정부가 충족하는 조건들을 맞추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죠. 2년 이상 살고 예. 뭐 규제 지역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그 예. 9억 원의 기준을 12억으로 올리게 된다. 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한 집을 갖고 있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투기성 용도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네. 다른 집에 가서 또 아파트를 사게 됐을 경우에 취득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현실적인 그런 주장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토록 금액들을 만약 완화시켜주게 되는 순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거나 잡는 데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 예.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벌써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으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엇나갔다는 점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언급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조정안들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토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재산세 한마디만 꼭 좀 드리고 싶은 건 네네.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세금을 일부 완화시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 올해 또 올라갔고 예.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 6억에서 9억 원에 대한 재산세의 그 세금 비중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네네. 작년에 내고 있는 재산세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거든요. 예. 과연 이 재산세율에 대한 0.05% 인하에 예.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하게 국민들이 겪고 있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안이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더해서 이제 정부는 대출도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당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종부세나 아니면 양도세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팔 때 집값이 올랐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그 6억 원까지는 사실상 이제 거의 세금을 안 내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값이 6억에 넘어가는 집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갖다가 9억이었는데 이걸 12억으로 좀 올리자. 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면은 사실상 15억, 16억짜리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온 게 그러면 1가구 1주택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다가 집값이 올랐는데 이건 내가 올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좀 세금을 좀 특별히 더 깎아주자.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같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월 말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거 말고도 여러 안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으로 좁힌 거고요.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그 현행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상위 2%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부세 기준으로 하면은 네. 아파트 기준으로 상위 3.7%까지 종부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위 2%로 금액에 상관없이 아예 위에 상위 2%만 종부세를 갖다가 걷는 걸로 하자. 또는 이게 이번 특유에서 이제 내놓은 안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더 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네네. 그럼 집 팔 때까지 좀 유예해 주자.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좁혔습니다. 예. 이런 점들은 뭐 앞으로 6월 달 한 달 더 고민을 해서 네. 결론을 내릴 사항이고요. 예. 지금 무주택자 LTV를 갖다가 우대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대출을 갖다가 그 동안에 10%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는 네. 이제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원래는 90%까지 풀어주겠다 그랬다가 예. 이게 논란이 이제 많으니까 예. 10%를 더 풀어주겠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게 사실은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예. 갑자기 빚내서 집 사자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 아니냐.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이제까지 불로소득이니까 부동산 상승폭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었는데 예. 그거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집 없는 서민은 뭐가 되는 거냐 네. 이런 이제 반발에 부닥쳤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특위에서 이 발표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세 부분은 합의가 된 거고요. 양도세와 종부세는 아직 결론은 못 내렸지만 그래도 두세 가지 안으로 좀 게 뭐랄까요, 좀 범위를 좁혔어요. 그럼 좀 일단 진일보한 거고 예. LTV 이거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빚내서 집 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신호를 갖다가 90%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억 원 이하의 주택 이 정도면은 수도권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사는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던가 한 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좀 더 확대를 해주자. 여기까지는 좀 합의를 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내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 각자 지역구에 뭐 해당하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가치가 다른 겁니다. 이 진보의 가치는 세금을 좀 많이 큰 정부가 많이 걷어들여서 보편적인 복지에 사용하자는 것.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걷어들여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적인 데 좀 쓰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다시 보수의 가치는 좀 다릅니다. 시장을 놔두라는 거예요. 최소한 세금을 줄이고 시장을 믿고 놔두라는 그거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세금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진일보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안을 발표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국면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 내용을 과연 끝까지 관철시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산세에 대한 일부 감면 조치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재산세에 대한 비중을 일부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내야 될 세부담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이 재산세를 비롯한 많은 공시지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국민들이 부담 갖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자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종부세에 관련돼서도 지금 9억 원 기준으로 있게 되는 이 내용들 훨씬 더 충분하게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적어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이 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LTV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일부 완화시키게 됐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1가구 1주택에 있어서 이 LTV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의 대못을 좀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까지 여러 가지 조정안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안이 조정되고 나면 더 많은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배경을 좀 보면은 민주당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추진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출도 규제를 더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인천에서 했었던 거죠. 지금 집값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사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것도 지금 어쨌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청와대의 기조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야,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백가쟁명식으로 도대체 그럼 민주당은 좀 이제까지 했던 말 다 뒤집는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데 그걸 맞춰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다양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청와대와 좀 갈등을 빚는 그런 모양새도 있긴 한데 오늘 내놓은 안을 보면은 네. 그래도 민주당이 그 갈등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당청 간의 갈등 또 당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접점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사실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당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거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는 반면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니까 네.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간극이 큰데 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으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아직 우리나라 대한국민의 50%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7%의 그 세금 감면 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정말 급한 일인 건지 예.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세금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 활로를 좀 열어주는 후퇴 퇴로를 열어주는 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납부를 유예한다던가 네네. 또는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좀 감세를 해준다든가 이런 이제 타협적인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대표가 그래도 청와대하고의 갈등도 최소화하고 예.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내놓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오늘 발표 보면서 고심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되는 것들이 뭐 바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건 사실 이게 지금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쭤봤던 그 이유도 당에서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표를 의식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주제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발표가 원래 오늘이었는데 하루 연기됐습니다. 여론조사 진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단순한 경륜과 또 단순한 폐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좀 뒤로 하고 이제는 경쾌하게 그 어떤 후보보다도 개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투명한 대선 주자 관리 그리고 경선의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당대표 후보 5명을 남기기 위한 예비 경선.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발표가 돼야 되는 건데 혹시 결과는 모르시죠 아직?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예. 마찬가지지만 예. 아침에 밀봉돼 있는 내용들을 뚜껑을 열기 전까지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 대해서도 지금 일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설 정보지, 예. 지라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에서 여러 가지 허위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예. 그런 내용들 전혀 사실이 아마 아닐 것이고 지금 있게 되는 내용들 밀봉돼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호남의 20대 여성 지금 패널을 충분히 못 채웠다는 얘기로 좀 들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론조사면은 뭐 인구 비율이라든지 네. 또 뭐 당원 비율이라든지 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지역의 또 그 비율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역별 나이별 있는데 호남의 20대 여성.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무당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하는데 이 물어봐서 표본수가- 나는 지지층이다 했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것만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그 비율이 다소 모자라서 오늘 밤에 조금 더 네. 해야지 그걸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 내일 아침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밤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뭐 그 예. 정도 상황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를 보게 되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또 열기가 뜨거울 때는 그 여론조사 샘플 숫자를 채우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 빠르면 뭐 하루 안에도 다 정리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나서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20대, 30대의 청년층이라든지 또 지역별로는 호남층 등에서의 여론조사 샘플을 채우게 되는 숫자 그 내용들 시간이 더뎌지고 있는 터라 아마 그 내용 정리가 되고 나면 내일은 무난하게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8시. 그렇다면 5명은 누가 될 것인가가 지금 상당히 관심이에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그 후보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사실 좀 죄송해요. 사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5명 어떻게 보시지? 두 분 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릴 겁니다. 어떻게 나오실 것 보십니까? 예. 중진 3명, 뭐 신진 2명, 또는 중진 4명, 신진 1명. 그러니까 3대2 또는 4대1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론조사가 좀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3대2 또는 4대1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누가 들어간지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얘기하기 힘듭니다. 3대2나 4대1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들어간지를 언급하는 게 상당히 아직은 부적절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숱한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위에 보이는 화면 순서대로 보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 세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뭐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주목도를 끄는 건 김웅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초반부에 초선이 혁신적으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과연 김웅 의원이 이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떤 계파에도 속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똑같은 초선임을 얘기하지만 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는 또 다른 결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지점 하나는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둘 다 들어갈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여부인 것 같고요. 언급하지 않았던 조경태 의원, 홍문표 의원, 윤영석 의원 등 당의 주요한 자산인 중진 의원들인데 여론조사는 비록 조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원의 표심이라든지 전통적인 중진의 관록들을 보여주면서 과연 5명 컷오프 안에 이 3명의 의원 중에 누가 들어갈지 굉장히 큰 관심이라고 봅니다. 자, 신구 대결을 발판 삼아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죠. 당권 경쟁의 때 아닌 또 개파 논쟁으로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개파 같은 것 자체를 제가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파는 어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개파라면 언론에서 지금 유일하게 유승민 개파만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뽑히는 당 대표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특정 대선 후보와 친분 관계가 뚜렷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점을 가지고 개파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친이계들이 모여서 주호영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문건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직도 이 개파 정치의 망령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경선 과정에서 개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본 경선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그 대선 후보 경선도 아니고 개파 논쟁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안에서 개파 논쟁이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의도된 논쟁이다.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 여론조사의 우위는 굉장히 지금 한 2, 3주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을 바꾸려면 한번 싹 섞어놔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한번 끌고 가서 거기서 뭔가를 좀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지점하고 이게 연관되는 지점인데 1차 투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 비율에 따라서 이 당원 여론조사가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남 지역, TK를 포함한 영남 지역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은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소위 말해서 TK에서의 배신자 이미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이코르 유승민 이런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소위
그 TK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표를 결집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60세 나이대로 보면은 60대 이상이 40%입니다. 그럼 영남층, 고령층 이 두 것을 타겟으로 놓는 소위 말하면 전통적 그 보수를 대변하시는 뭐 나경원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쪽에서 본다면 지금 역전 또는 이제 향후에 이제 본선에 가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뭔가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개파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논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개파 논쟁으로 그러니까 휘젓기를 막판을 휘젓기를 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개파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유승민 계가 있고 친이계가 있다. 그리고 친이계는 주호영 그 후보를 뭐 지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박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단언컨대 국민의힘의 친이계 친박계는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개파라는 건 사실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벌써 옥중에 있는 지가 수년이 흘러간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흐름 그런 건 없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친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 아마도 정치적 색깔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결사체 정도는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과거의 명칭으로 친이계, 친박계 등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는 결국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전쟁같이 치르는 그런 하나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축제처럼 치러지면 좋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축제의 전대에서 약간 전쟁 같은 전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될 때만이 20대, 30대의 힘들이 모여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2030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훨씬 더 어려운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 측에서는 가장 강력한 홍보 효과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바라보는 지점에서도 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되면은 당이 변화하면서 대선에 도움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반대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선될 경우 과거의 수탁의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공정한 선거라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의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프레임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쇄신 프레임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게 된 개파 프레임 두 개가 맞서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자칫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있었던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벗어던지고 국민의힘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고 나섰는데 다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부딪히고 있었던 개파가 아닌 두 정파 간의 갈등처럼 비춰지게 되는 순간 핵폭탄이 터트려지는 것처럼 모두가 다 같이 공멸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좀 부여잡고 전당대회가 전쟁이 아닌 축제처럼 치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되면 유승민 후보를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당원 당규가 있는데 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장 고심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11월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9월까지 선출하기로 돼 있는 이 대통령 후보 선출이 좀 늦추자. 당대표가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의 전당대회 날짜를 뒤로 늦출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 주자들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높지 않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많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부총리 등 이런 인물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 이 두 밖에 있는 인물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우리 갈 길을 갑니다. 열어놨지만 안 됩니다라고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는 순간 결국 유승민 의원에게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불신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공방들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 모두가 다 한 발씩 좀 뒤로 물러서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다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하고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서로 이제 티키타카 하듯이 자꾸 말꼬리를 잡으면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는데 분명하게
당의 국민의힘의 혁신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정책과 쇄신을 보여주기 위한 전당대회가 이제 지금부터 치러질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계파 갈등이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흥행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당연히 부정적이죠. 예. 사실은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황교안 대표와의 연계설 이 부분 때문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특히나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그 당시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면은 도로 한국당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다 본데 그분이 먼저 그분 입에서 유승민계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반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신은 친박계 지지받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안 되면 역시 도로한국당이구나, 안 바뀌는 당이구나, 이런 이제 소위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됐을 때는 자, 이렇게 계파가 펄펄 살아 있는데 겉으로는 없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소위 살아 있는데 그러면은 소위 나홀로 정치인이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내에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대표의 리더십이 과연 당 장악력으로 이어지겠느냐. 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대표 패싱되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낳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계파 갈등은 이거는 단순한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이후에 이준석 최고위원을 둘러싼 그리고 당의 향방을 둘러싼 도로한국당이냐 아니면 새로운 변신이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기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자, 대권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죠. 이번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30.5%, 이재명 지사가 25.3%, 이낙연 전 총리가 1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보면은 이건 지지율 추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보면은 조금씩 좁혀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윤석열 총장은 좀 낮아지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온 지가 벌써 2달이 넘은 상태죠. 이 정도가 돼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들에 대한 보도를 하지만 간혹 간간히 메시지를 내뿐 분명하게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조금씩 추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조절의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지지율의 상승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대세론을 형성하는 이재명 지사 측으로 좀 모이게 되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7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이끌었던 당시의 수장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4.7 보궐선거의 참패를 이끌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보궐선거 이후에 대권 주자 지지율이 많이 빠질 거라고 봤는데 한 10%에서 조금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지율을 계속 담보하고 있거든요. 이건 콘크리트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지사 측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왔던 국정 철학 정책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와 노선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게 되는 소위 하나의 그 집권 2기 세력으로서의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콘크리트 층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종국에는 이 내용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들이 더 두터워지고 만약 정세균 전 총리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경선이 세게 붙었을 때 조직력과 그리고 현재 아무래도 집권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게 되는 측의 그런 세력들이 모이게 된다면 그래도 나름 흥미로운 대선 국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민주당 지지 세력에서도 이제 친문 세력 이런 것 좀 구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친노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출마 일성 함께 듣고 오시죠. 앞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네, 대선 지금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 지지율 추이에?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광재 전 지사가 뭐 훌륭한 정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나 또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9월달 하게 된다면은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민주당 경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좀 인지도와 그다음에 정책 비전 이런 인기도 이런 부분들을 두세 달 안에 상승시킨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 아무리 그 친문 후보가 지금 적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네. 사실 그 상당 부분이 이미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은 다른 분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불러 모아서 그것도 단일한 후보도 아니고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광재 지사 또는 뭐 다른 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네. 소위 말하면 친노 세력의 결집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인물이 한 명의 인물이 지금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윤석열 때리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언제 그럼 나타날까요? 윤 전 총장은 본격 등판을 할까요? 예, 거듭 시기를 좀 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6월 11일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 1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결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네. 생각보다 조금 더 행보들이 늦춰지는 것 아니야?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에 등판하게 되는 순간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들어오는 첫 번째 행보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무주공산에서 윤석열 전 총장 혼자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많은 정치적 화살들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 대선 후보들로 그리고 또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들로부터도 함께 쏟아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을 겪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의 시기와 타이밍을 좀 조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서 또 언급되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예. 아닙니까? 6월 초에 본인의 책을 내면서 아마도 정치 행보를 시작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본격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금씩 관심들이 생겨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판을 흔들겠다고 나오면서 대권 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예.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굉장히 발걸음이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터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네네. 윤석열 총장과 밖에 있는 김동연 부총리 여러 가지 역학구도 속에서 함께 맞물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벌써 이렇게 얘기하나 싶겠지만 이제 당대표를 뽑고 그리고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심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짚어봤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정치 이슈 한 가지만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서로 지금 내탁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은 김호수 후보자의 무슨 뭐 정책 비전이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네. 뭐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두면서 이슈가 된 거는 검수완박이었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였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지금 검찰에서 또 하나 이슈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부분은 공수처와 검찰의 소위 네가 해라 내가 한다 뭐 이런 핑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은 바뀌었는데 지금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오가지 않고 뭐 눈이 동그랗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파행돼서 청문회가 결국 8시에 파행돼 가지고 뭐 두세 시간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렇게 보면 도대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청문회를 하는 거냐. 지난번 그 윤석열 청문회는요. 예. 야당은 반대했던 인물이고요. 여당은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했던 인물인데 지금 그만두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여당은 저런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저렇게 청문회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정책 얘기는 어디 갔는지. 예. 이번 예. 청문회도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정쟁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눈을 똑바로 동그랗게 떠도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을 던졌고 막말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과정 속에서 파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다시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 대치 중인 거죠. 네, 과거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황교안 전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 등을 언급을 끊이기 시작하면서 당시도 파행으로 흘렀고 결국 청문회는 제기되지 않은 채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네네. 이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끝났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임명은 강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4.7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들을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여야 간 의석의 차이가 있더라도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권의 최소한의 그 기준점들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뜻들이 있을 텐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와 같은 선택지에서 국민의 마음들과 어긋나지 않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갖고 있고요. 예. 저는 이 김호수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옵티머스, 라임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 청문회를 지켜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몸담고 있는 인사로서도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말 과거에 자문을 하면서 변호사로 몸을 담았던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그런 일들의 문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 물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정책 능력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된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님, 김경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식해놓고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런 시작은 창대했는데 이제 끝이 너무 좀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홍어 거시기가 그런 겁니까? 예, 저기 제1항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식 검찰 개혁은 일 못하는 사람 고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사 방해 잘할 사람 고르고 있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권력과 이렇게 맞서면서 정말 수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총장 하실 때 이걸 이념하셔야 돼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검찰 개혁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 개혁과 싸운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 만큼 청와대를 수사한 만큼 그 반대편에 나경원 의원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편파적인 이런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욕은 안 먹을 겁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는 축하인데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구 금지 사건에 최종 허가자로 지목됐습니다. 주요 피의 선상에 있는 분이 검찰총장에 취임해가지고 기소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뭐 이런 말 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도 고소 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공격적으로 답변하시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표현을 앞으로 좀 정지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지해서도 예. 교수님의 블로그 이렇게 하면서 탄식해놓고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런 이게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뜻일까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이제 끝이 너무 좀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홍어 거시기가 그런 겁니까? 예, 그게 지방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교수님, 제가 전라도인데요. 전라도인데 제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0년이 돼가지만 핵심 가해업체인 옥시의 당시 대표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해외로 떠나 아직도 한국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반지하 자취방에서 살던 김승환 씨는 마트에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썼습니다.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으로 호흡기 질환이 심각해져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상으로 결국 양쪽 폐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숨을 못 쉰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몰랐고요. 숨을 못 쉬니까 화장실 가는 것부터 씻는 거 하나하나가 심지어 앉아있는 것마저도 숨이 가퍼갔고. 생후 8개월 된 셋째 아이를 위해 옥시 제품을 구매해 2003년부터 2년 동안 사용한 박수진 씨의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 아이 모두 천식의 아토피를 앓고 있고 박 씨 역시 재기능을 하는 폐 부위가 절반뿐입니다. 삼형제를 계속 병치레를 돌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제가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5%의 폐를 갖고 숨을 쉬는 거죠. 우후죽순 늘어나던 폐질환 환자들.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오는 8월 31일이면 꼭 10년이 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마련해 구제에 나섰지만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거라부제인 전 옥시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제인 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한국의 옥시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안전하다는 허위 표시와 광고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을 떠났고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대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적색수사 수배가 내려진 이후로도 5년이 흘렀습니다. 제인 전 대표가 지난해 인터폴의 적색수배 해제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책임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소환 조사 한 번 못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참사를 일으켰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수장조차도 도망간 채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비호하고 있는 영국 본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영국 옥시 본사에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피해 인정자 전원에게 옥시가 배상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100여 명이지만 옥시가 배상해준 사람은 현재까지 6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옥시 영국 본사의 CEO가 결단을 내려서 최소한 한국 정부가 인정한 구제 인정자 4,117명에 대한 배상을 완료하도록. 대참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울 수 없는 질환을 남긴 옥시. 뻔뻔한 악덕 기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세종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300kg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돌에 깔려 숨지는 등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려 있고 폐지 더미 밑에 한 남성이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50대 트레일러 운전기사 A씨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쌍용 CMB 제지 공장에서 폐지 더미 하역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 결국 숨졌습니다. 폐지 더미의 무게는 최소 300kg 정도인데 작업자는 A씨 혼자였습니다. 노조 측은 상하차 업무가 화물 노동자의 고유 운송 업무가 아닌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차 작업이 이뤄진 장소가 내리막길이라 컨테이너 안에 있던 폐지 더미가 쏠려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수행했던 뭉개폐 업무가 화물 노동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이 현장의 도크의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사도가 큰 편이고 그래서 내품이 뒤로 쏠려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인천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무게 200kg짜리 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 B씨는 당시 폐자재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관계자를 이제 지금 조사를 했고 신원수가 있었냐 책임자가 있었냐 그런 다른 사람들 참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특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고. 계속되는 작업 현장 안전사고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택배 차량의 단지 안 진입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거여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진입은 허용하되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담당 택배 노동자들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택배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지상도로에선 시속 10km 이하로 운행하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해당 택배사가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초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이른바 기수 파괴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상당한 동요가 예상됩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검찰 인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예상대로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 승진, 전보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승진 심사 대상은 연수원 29기와 30기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위에선 이른바 기수 파괴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회의 종료 뒤에 공개한 심의 결과에도 이 같은 취지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고 후보 기수의 인사 적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 내에서 탄력적인 검사장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선에선 고검장급을 다시 일선지검장이나 고검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같은 검사장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 개최 몇 시간 전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급의 인사 적체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현 고검장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취지로도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원칙과 관련해선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호수 총장 후보자 취임 전에 인사회를 열어 패싱 논란이 벌어진 것을 의식한 듯 신임 총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음 달 초 검사장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명하복과 기수 문화가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기수 파괴란 곧 용퇴 권고로 여겨집니다.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 상당한 동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했던 생후 47일 남자아이 두개골 골절 사망 사건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친모 A씨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부검 결과 두부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자녀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연세대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전 부총장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부정입학에 관여한 장모, 박모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들이 이전 부총장의 딸을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는 30일 열릴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포지 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이번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배우 박진희 씨, 방송인 타일러 라슈 씨를 초청해 일상 속 환경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을 받고는 그 이후부터는 청와대에도 이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이제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 바뀌었고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릴 P4G 정상회의를 직접 홍보하려 나선 겁니다. P4G,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줄임말로 올해 회의에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자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40여 개국 정상급 인사,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정상토론 세션을 직접 주재합니다. 회의에서 채택될 서울 선언문에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대통령님이 되신다면 혹시 어떤 일? 어떤 공약?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온실가스도 중요하지만 해양 쓰레기, 해양 폐기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앞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P4G 화상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참가국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중국의 정상급 인사들로 참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 P4G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는 앞으로 30년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사 절반이 파업 중이고 학생 90%가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27일 미얀마 나우가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교원연맹은 군부가 다음 달 1일 새학기 수업을 시작하겠다며 학생 등록을 받았지만 등록자는 전국 학생의 10%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쿠데타 정권 아래서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고 군의 노예를 만드는 교육은 거부한다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일부 내륙에는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또 강수 지속 시간은 짧지만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수도권에서 비가 시작된 뒤 낮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중서부와 경북에는 밤에 또 한 차례 비가 더 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북부는 출근길에 영서와 충청, 전북 서부는 오전에, 그 밖에 호남과 영남은 낮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전북에 최고 60mm, 남해안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서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4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점점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